안녕하세요. 한방TV 웰빙 스튜디오 아토피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의학 박사 박치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토피의 치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죠. 이제 완연하게 겨울인 것 같습니다. 보통 겨울이 되면 피부가 더욱더 건조해지고 아토피를 앓고 계신 분들이 점점 더 가려워지고 이제 고통스러운 계절인데요. 오늘 이 시간 아토피 치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토피 한약 한방 치료는 크게 5가지 치료로 구성되는데요. 한약 치료, 식이 치료, 외용 치료, 운동 치료, 소화 치료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5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치병 필구어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구해야 된다. 뭘 구해야 하냐면 근본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치병 필구어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피부병에 있어서 이 근본이 뭐가 될지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병 필구어본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아토피나 난치성 피부 질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한의학적으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병에 대한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치병 필구어본이 인체의 피부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에 피부가 있고 피부에 염증 반응이 생겼다는 것은 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외부에서 침범을 했다는 말이 되겠죠. 주로 서양의학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혹은 진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죠. 환경 오염과 관련된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부터 우리 인체에 침범을 했다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외부의 이제 침범 요인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방어를 하는 인체 면역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죠? 이 면역 물질과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진균들이 서로 열심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피부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서양적인 피부 치료는 항생제를 쓰거나 항바이러스를 쓰거나 혹은 항진균제를 쓰거나 혹은 이제 진먼지 진드기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치료법들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면역을 보강하는 이 보약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보약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이런 치료법에 우선을 두게 됩니다.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진균에게 끊임없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진균을 다 잡아 죽이거나 혹은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진균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면 오히려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법이야말로 보다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정신이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피부염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면역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각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에서는 체질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한약을 지을 때도 각각의 체질에 대해서 고려를 하여 체질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에 잘 걸릴 수 있는 체질, 아토피에 잘 안 걸릴 수 있는 체질, 혹은 피부가 얇은 체질, 피부가 두꺼운 체질, 그리고 피부가 좀 검은 체질, 피부가 하얀 체질, 그럼 각각의 체질들을 고려해서 체질에 필요한 그런 한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약을 지을 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한약을 한의원에서도 지어 드시지만 그 건강원이나 소위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전문 한의사의 어떤 처방 없이도 한약을 처방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요. 가급적이면 반드시 피부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한의사분들에게 직접 진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환부를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부위를 보여주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약 치료에 있어서 이 각각의 어떤 약들이 얼굴을 치료하는 약, 몸통을 치료하는 약, 혹은 손발을 치료하는 이런 약들이 또 체질에 따라서 또 각각 구분이 되기 때문이죠. 예. 면역력을 보강하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이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동원이란 말이 있죠. 먹는 음식과 약은 근본이 같다. 근본 뿌리가 같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한약이라고 하면 뭔가 음식과 동떨어진 다른 별개의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밥상에서 즐겨 먹는 음식 중에 도라지가 있죠. 도라지. 도라지가 이제 폐를 튼튼하게 하고 이 상체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뛰어난 이제 효과를 가지는 한약인데, 이 한약재로 이야기를 하면 길경이라는 한약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한의원에서 거래하는 도라지 길경과 먹는 이제 도라지는 엄격하게 이원화된 이제 관리 체계 속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이제 먹는 음식이냐 혹은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에 따라서 이제 관리 체계가 다르지만 어찌됐든 이 도라지가 결국 길경이고, 그래서 이 식약동원이란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체가 이 보통 이제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체질에 맞지 않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독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피하자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밀가루 음식이나 혹은 너무 단 음식,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그런 단 음식, 그런 단 음식을 좀 즐겨 먹은 날은 아무래도 밤에 더 가렵거나 힘든 게 사실이죠. 그리고 각종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금해야 될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서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요,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거죠.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천기를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요.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지기를 흡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그리고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하겠죠. 결국 인체는 아주 심플하게 보면요, 입으로 들어오느냐 혹은 코로 들어와서 폐 기관지를 거쳐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과 먹는 음식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 호흡과 먹는 음식이 우리 인체의 피부를 만들고 재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과 관련된, 지기와 관련된 식이요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호흡, 첨기와 관련된 호흡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예. 저도 서울에서 진료를 하고 있지만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청정한 지역에 비해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이제 피부염이나 아토피에 노출될 확률이 많게 되는 거죠.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주지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물론 아토피가 너무 심한 분들 중에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이제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그 청정 지역으로 아예 이민을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만약에 그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말을 이용해서 공기가 맑은 등산을 가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등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맑은 호흡을 통해서 천기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처럼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춥고 차가운 계절에는 가급적이면 등산을 하시더라도 따뜻한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이요법에 대해서, 식이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한방치료에 있어서 외용치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적인 외용 치료는 침이나 뜸, 부항 혹은 면역약침을 이용하는 것과 합성 스테로이드가 함유되지 않은 천연 한방 외용제를 이용해서 바르는 천연 보습제를 만드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이 발목을 뼈서 침을 맞으신 경험들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제 피부염에 있어서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이 침을 맞는 건 좀 좀 약간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진물이 아토피에 이제 진물이나 가려움증이 심한 부위에 직접 이제 침을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약침이라고 해서 이 면역 약침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약과 침을 동시에 시술하는 겁니다. 서양 의학의 주사제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약을 이제 증류한 것을 직접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직접 그 환부나 혹은 그 환부와 관련된 경락에 시술하는 요법을 면역 약침 치료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단순히 피부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서도 이 면역 약침은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운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치료는 무척 중요하죠. 아토피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무척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통해서 순환력을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인체의 혈액순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요. 또한 땀을 통해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그리고 아토피를 오래 앓은 분들일수록 이 허약해진 근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계단을 조금만 걷거나 혹은 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피부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인체에서 독립된 조직뿐만 아니라요. 뼈와 근육과 지방 조직과 관련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있고요. 뼈 위에 근육층이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근육층 밑에 이제 피하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하 지방 조직 위에 피부가 존재하게 되죠. 이 피부도 바깥쪽에 표피 조직과 진피 조직으로 나뉘는데요. 이런 이제 인체의 구조에 의하면 피부는 하나의 독립된 조직이지만 또한 골격이나 근육이나 지방과 무척 연관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뼈와 근육이 튼튼하다면 이건 기초가 튼튼하게 이제 집을 짓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피부를 정상적으로 그리고 활발한 어떤 면역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어떤 한약이나 식이요법도 무척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무산소 운동 그리고 유산소 운동이 무척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운동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수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료라는 것은요. 오늘날 이제 좀 유행처럼 즐겨 하시는 반신욕, 스파를 이용한 치료가 되고요. 화치료는 이제 찜질방, 사우나를 이용한 치료가 됩니다. 이 수치료와 하치료는 인체의 독소를 빠른 시간 안에 걸쳐서 제거하기 때문에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땀을 내게 되면 오히려 가려움이 일시적으로 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수치료와 하치료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아토피 치료에 있어서 무척 빠른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료와 하치료는 무엇보다도 온도와 시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도와 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가 38도에서 41도, 42도 내외의 온도가 좋습니다. 우리 인체의 체온이 36.5도라고 하죠. 그래서 36.5도보다는 높아져야 땀이나 노폐물이 독소가 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38도 이상 그리고 혹은 39도, 40도, 41도 내외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 수치료, 반신욕을 할 때 있어서 많이 힘들거나 답답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처음 이 반신욕 수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든지 혹은 이제 심한 경우에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증 이런 것들을 동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2, 30분 내외가 좋습니다. 만약에 2, 30분을 버티지 못한다면 그 이전에도 이렇게 수치료를 이제 중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치료를 반신욕을 한번 하게 될 경우에는 38도에서 41도의 온도에서 2, 30분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시고 나면 피부에 가려움이 심하거나 붉어지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 수치료를 이후에 시원한 샤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샤워를 하셔서 그 붉어진 부위나 가려운 부위를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치료는 이제 찜질방을 이용한 사우나를 하는 거죠. 이 적정 온도는 50도에서 60도 사이가 가장 적정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찜질방에 가면 그렇게 이제 뜨겁지 않은 온도에서 이 온도에서는 실제로 잠도 주무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하고 하는데 이 온도에서 시간은 마찬가지로 수치료와 마찬가지로 20분 내지 30분 이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 이제 수치료와 하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왜 땀이 안 나지?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세요. 아마 이제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이랑 함께 이제 목욕탕이나 혹은 찜질방에서 이렇게 땀을 내시다 보면 아토피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땀이 안 나는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꾸준히 하시다가 보면 땀이 많이 나네 하면서 피부 증상이 아토피 증상이 개선됨을 느끼실 겁니다. 혹은 이 수치료와 하치료를 두 가지를 복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수치료를 먼저 하시고 연달아서 이렇게 화치료를 하시고 시간은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금씩 조절하실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수치료와 하치료에 대해서 수화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아토피를 치료함에 있어서 아토피의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에 있어서 경과를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과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갔을 때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나침반이 있다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있어서 그 중요한 어떤 과정을 아는 것입니다. 이 경과가 서양의학적인 치료 경과와 다소 차이가